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1장. 비판을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시작하라. 친구 중 하나가 켈빈 쿨리지가 대통령이던 시절 백악관의 초대를 받아 주말 동안 머무른 적이 있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쿨리지가 비서 중 한 명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오늘 아침 입은 드레스가 예쁘군요.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말수가 적어 침묵의 켈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쿨리지로서는 이제껏 자신의 비서에게 해본 최고의 칭찬이었을 것이다. 워낙 이례적이었고 예상치도 못했던 칭찬에 그 여성은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쿨리지는 덧붙였다. 그렇다고 자만하지는 마시고요. 당신 기분이 좋아지라고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구두점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쿨리지의 방법은 다소 노골적이기는 했다. 하지만 최고의 심리 작전이었다. 장점에 대한 칭찬을 듣고 난 후에는 불쾌한 이야기를 감당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마련이다. 이발사도 칼을 대기 전에 먼저 거품을 바른다. 윌리엄 맥킬리가 1896년에 했던 행동도 그와 같았다. 당시 맥킬리는 대통령직을 놓고 경쟁 중이었다. 당시 한 저명한 공화당원이 연설문을 작성했다. 그는 자신이 쓴 글이 키케로, 펜트리 켈리, 다니엘 웹스터 같은 명연설가들을 합친 것보다도 낫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은 기쁨에 가득 차 자신이 쓴 불멸의 연설문을 맥킬리 앞에서 읽었다. 나름대로 장점도 있었지만 쓸만한 연설은 아니었다. 오히려 폭풍 같은 비난을 불러일으킬 연설이었다. 맥킬리는 이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 사람의 빛나는 열의를 사그라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다 라는 말은 해야 했다. 맥킬리가 얼마나 재치 있게 이 상황을 극복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정말 빛나는 연설입니다. 훌륭한 연설문이었어요. 맥킬리는 말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연설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잘 들어맞는 적절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연 적절할까요? 당신의 관점에서 보면 냉철하고 타당하지만 나는 정당의 관점에서 그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집에 가셔서 내가 지적한 대로 연설을 써보시고 나에게 복사본을 하나 보내주세요. 그 사람은 맥킬리 말을 따랐다. 맥킬리는 연설문 곳곳을 수정해서 그가 연설문을 다듬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후 그 사람은 선거 유세에서 대단히 효과적인 연설자가 되었다. 에이브럼 링컨이 썼던 두 번째로 유명한 편지도 있다. 링컨은 아마 시간에 쫓기며 서둘러 5분 만에 편지를 썼을 것이다. 하지만 이 편지는 1926년 공매를 통해 무려 12,000달러에 팔렸다. 링컨이 50년 넘게 열심히 일해 저축한 것보다도 많은 돈이었다. 이 편지는 1863년 4월 26일에 썼다. 남북전쟁 중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다. 북군을 이끌던 링컨의 장군들은 18개월에 걸쳐 계속 비극적인 패배 소식만을 전해왔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잔인한 살생만이 벌어지고 있었다. 탈영병만 수천에 달했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조차 링컨의 반기를 들어 그를 백악관에서 쫓아내려 했다. 링컨은 말했다. 우리는 지금 파멸의 수렁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신도 우리에게 등을 돌린 듯합니다. 한 줌의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암울한 슬픔과 혼돈의 시기에 링컨은 편지를 썼다. 그 편지를 여기에 제시하는 이유는 나라의 운명이 한 장군의 행동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이 고집세고 말 듣지 않는 장군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링컨이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편지는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쓴 편지 중 가장 신랄한 편지일 것이다. 하지만 링컨이 후커 장군의 심각한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칭찬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렇다. 심각한 잘못이었다. 하지만 링컨은 그 잘못에 대해 심각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링컨은 그 전보다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고 인간관계에서도 더 노련해졌다. 링컨은 다음과 같이 썼다.
장군에게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령이 있고 재치가 있다. 다음은 후커 장군에게 보낸 편지다. 나는 장군을 포토맥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물론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장군에게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용감하고 노련한 군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내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또 당신이 군인으로서 당신의 일에 정치를 개입시키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도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특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야심이 있습니다. 그 야심이 지나치지 않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라면 해를 끼치기보다는 이익을 가져다주는 면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번사이드 장군이 군을 지휘할 때 당신은 너무 야심에 의지한 나머지 있는 대로 번사이드 장군에게 반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신은 국가의 잘못을 저질렀고 많은 공적을 세운 명예로운 동료 장교들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최근에 당신이 군에도 정부에도 독재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군을 지휘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바입니다. 성공한 장군들만이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군사적 성공입니다. 그 성공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독재의 위험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제까지보다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은 노력이고 모든 지휘관들에게 아끼지 않아 왔던 노력입니다. 나는 당신이 군대에 퍼지게 한 정신, 자신의 지휘관을 비판하고 신뢰하지 않는 정신이 이제 당신을 겨냥하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 정신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장군은 물론 나폴레옹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그런 정신이 널리 퍼져 있는 한 군에서 어떤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경솔함을 경계하고 활력과 조금도 방심하지 않은 경계심을 가지고 전진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당신은 쿨리지도 아니고 맥킬리도 아니고 링컨도 아니다. 당신은 이러한 원칙이 일상적인 비즈니스 계약에도 통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한다. 통할까? 한번 보기로 하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워크사의 WP 고는 당신이나 나와 같은 일반인이다. 고는 필라델피아에서 내 강의를 들었는데 다음의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해주었다. 워크사는 필라델피아에 지정된 날까지 커다란 사무실 건물을 완공해 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다. 건물은 완공 직전에 있었다. 하지만 그때 이 건물 외관을 장식할 청동세공을 만드는 한 하도급 업체가 정해진 날에 물건을 공급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뭐라고? 공사 전체가 지체된다고?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지. 단 한 사람 때문에 말이야. 장거리 전화를 했다. 언쟁을 했다. 열띤 대화도 오갔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고 씨는 단판을 지으러 뉴욕에 파견되었다. 브루클린에 당신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 씨는 사장실로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사장은 놀랐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고 씨는 말했다. 오늘 아침에 기차에서 내려 주소를 찾으려고 전화번호 물어보았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사장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더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사장은 말했다. 사장도 흥미가 생겨 전화번호부를 보았다. 제 이름이 조금 특이하긴 하죠. 그는 자부심에 차 말했다. 저희 집안은 네덜란드에서 와서 뉴욕에 정착한 지 200년쯤 됩니다. 사장은 계속해서 몇 분에 걸쳐 자신의 집안과 선조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갔다. 그가 말을 마치자 고 씨는 공장이 아주 크다고 칭찬하고 자신이 방문했던 많은 공장들에 비해 훨씬 낫다는 말을 했다. 제가 본 청동 세공 공장 중에서는 가장 깨끗하고 깔끔한 공장입니다. 고 씨는 말했다. 저는 평생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사장은 말했다.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을 좀 구경시켜 드릴까요? 공장을 견학하는 동안 고 씨는 제조 방식에 칭찬하면서 그의 경쟁사들에 비해 어떤 면에서 왜 그 방식이 나은지 말했다. 고 씨는 낯선 기계들이 보일 때마다 그 기계들에 대해 언급했고, 그러면 사장은 자신이 발명한 기계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얼마나 더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상당한 시간을 들여가며 일일이 보여주었다. 사장은 고 씨가 자신과 함께 점심을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다시피 했다. 기억하라. 아직까지 고 씨가 찾아온 진짜 목적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오가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난 다음 사장은 말했다.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지요. 당연히 저는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유쾌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자재는 계획대로 제작해서 선적할 겁니다. 다른 주문은 모두 미루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십시오. 고 씨는 부탁을 꺼내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물건은 제 시간에 도착했고 건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 완공되었다. 고 씨가 그런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첫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1. 칭찬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로 대화를 시작하라.